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농업의 세계화와 기업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한 용어, 다국적 기업. 이번 시간에는 이제 2차 상품이죠. 2차 산업이죠. 물건을 공장에서 찍어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로는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국적 기업.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국적 기업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지금 이야기한 것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런 것들이 다 다국적 기업이에요. 여러분 해외 유명 브랜드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다국적 기업이 이제 왜 등장하게 됐고 다국적 기업이 주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면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자, 167페이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교통과 통신의 발달. 자, 이건 뭐 이제 이런 세계화라는 용어가 나오면 교통과 통신의 발달 때문이다. 이 뭐 원인은 여러분들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자,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좋은 물건을, 싼 물건을 국내에서만 팔거나 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 활동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상품들을 쉽게 구매해서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이처럼 상품이나 자본이나 노동, 기술,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국경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경제적인 서로 의존하는 현상이 높아지는 것들을 경제활동의 세계화라고 해요. 이거 마치 지난 시간에 농업활동의 세계화랑 비슷한 의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농업에서는 곡물 메이저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다국적 기업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다국적 기업, 다국적. 그렇죠. 여러 나라에 걸쳐 있다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국적 기업은 본사가 있는 국가,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나라겠죠. 그렇죠? 본사가 있는 국가를 포함해서 해외 여러 나라에 판매를 하기 위한 지사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놓기도 하고요. 뭐 연구소를 놓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놓으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 활동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한대요. 어렵지 않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왜 더 등장하게 됐냐면 세계 무역 기구 WTO라고 하는 것들 있죠. 우리 아마 저번 국제 정치 때 봤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 자, 이것이 이제 출범되면서 국가 간에 이제 무역 장벽이 낮아졌어요. 그동안은 자기 나라 국내 사람만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막 무역 마찰도 많이 벌어지고 이것으로 인해 뭐 잘못하면 뭐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세계 평화를 추구하면서 이제 국제 함께 공존하기 위해 WTO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뭐 무역적인 뭐 보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뭐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들을 낮춰놨어요. 뭐 세금도 어느 정도로 낮춰놓고 그죠? 수입할 수 있는 이런 뭐 제한을 많이 풀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이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다국적 기업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다국적 기업은 공산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넘어서 공산품이라고 하면 이제 그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것들이죠. 이거를 넘어서 농산물까지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뭐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죠? 그리고 광물, 에너지, 자원, 그 다음에 뭐 유통, 금융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국제 거래에 사고파는 항목이 되었습니다. 자, 다국적 기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할지는 여기 여러분들 디지털 교과서 한번 눌러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한 장 넘겨보면서 이제 이거죠.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면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게 핵심이죠. 자, 보면 다국적 기업이 공간적으로 분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우리가 무대로 활동하긴 하는데 그 전 세계라는 공간을 나누어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자, 보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그리고 자본을 확보하는 이 유리한 곳 이런 건 어디에 두시냐면 주로 이런 곳에다가 이제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왜 본사라고 하면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잖아요. 컨트롤 타워잖아요. 그죠? 컨트롤 타워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이 흐름을 이해하고 또 뭐 많이 돈이 오고 가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심에 있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 이제 본사겠죠. 본사는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본 확보하기 유리한 곳에 위치하고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뭐 기술 같이 고급 인력 이런 것들이 풍부한 곳에는 연구소를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생산은 어디서 하냐? 다국적 기업의 공장은
생산이 저렴해야 많은 나라에 이제 팔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 토지, 노동, 자본이었죠. 그죠? 자, 토지, 지가가 저렴한 곳, 그리고 임금이 싼 곳, 주로 선진국이 아니라 그렇죠, 개발도상국의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있겠죠. 그럼 판매 시장은 물건 많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판매 시장을 놓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판매 시장은 주로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이 속한 국가 밖에 경제 블록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경제 블록이라는 용어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동네에도 왜 우리 동네에도 어떤 매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내다 보면 그게 좀 들어오기에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뭐 인구가 몇 명 이상이 돼야 되고 소비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곳에다가 그런 것들 입지하겠죠. 그렇죠? 아주 시골 어떤 동네에다가 거대한 매장 같은 거 차려놔봐야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 판매할 때도 되도록이면 많이 넓히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도 어느 곳에 위치할지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면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 공간의 변화와 지역의 변화인데요. 자, 다국적 기업이 아까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으로 간다고 했어요. 자,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국내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의 대회를 올라서면 선진국이니까 임금 수준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나라 사람들 고용해서 쓰면 높은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임금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기존에 여기서 생산하다가 이 공장을 들고 저쪽으로 옮겼어요. 이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기존에 이 공장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던 지역이 공장이 나가면서 뻥 뚫려버리는 아주 구멍이 생겨버리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현상을 우리가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고 해요. 산업 공동화 현상. 여기 있죠. 지역의 기반을 이루는 산업이 옮기면서 그 지역이 이제 쇠퇴하는 이런 현상들을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뭐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 오른쪽에 그림에 있죠. 그렇죠? 예전에 미국의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해서 한 도시 전체가 이제 그걸 먹고 살았었는데 이제 뭐 환경 오염도 심해지고 생산비도 뭐 높고 그리고 뭐 다른 진입하는 회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자체가 먹고 살던 그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살던 도시 자체가 이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이제 망해버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겠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들어선 국가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점이 있겠지만 빠져나온 국가는 또 안 좋은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생산 공장이 들어선 국가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만 주는 게 아니라 공장을 세우려면 공장 관련된 뭐 기술자들도 같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기술도 간접적으로 이전받아서 자기 나라 이제 기술 수준도 올라가는 그런 장점도 있겠죠.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문제점도 있겠죠. 다국적 기업이 확대되면 그거랑 똑같은 제품을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던 국내 기업은 망하겠죠, 그죠?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던 국내 기업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뭐 그 나라에 봉사활동하러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간 건데 그 지역에다 많은 거 투자를 할까요? 원금은 회수된 발생한 이익은 본사가 있는 그 본국으로 이제 부가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윤 대부분은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로 가져가기도 한다.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뭐 공장을 자꾸 짓고 생산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 환경 오염 문제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국적 기업으로 인한 지역의 공간 분화와 뭐 영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국적 기업 얘기는 끝 마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이어서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농업, 이번 시간에 다국적 기업, 그리고 서비스업까지 점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세계화에 따른 서비스업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171페이지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이 원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죠. 그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시공간적 제약이 완화돼요. 그동안은 뭐 시간이라든지 공간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갔던 곳을 이제 마음껏 인터넷으로도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서비스 산업이
공간적으로 이제 분산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 간의 분업이 이루어졌대요. 자, 이제 포인트를 알겠죠? 이 나라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모습을 추측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진국들은 비용을 절감하려고 지난 시간에 다국적 기업 봤죠? 이번 시간이네. 자,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산업을 업무의 일부를 개발도상국으로 분산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아예 뭐 다국적 기업처럼 이걸 뭐 공장을 따로 나눠 가진 것들이 아니라 그냥 업무만 나눠준 거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비스업 하면 뭐 이런 것도 있죠. 금융이라든지 뭐 전화, 콜센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 있죠. 미국에 어떤 뭐 본사가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뭐 많은 민원 같은 전화도 해야 되고 서비스 관련된 콜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미국인들한테 이제 이거 회사를 맡기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서비스업, 이 전화를 받는 서비스업을 대신할 수 있는 임금이 저렴한 다른 나라, 뭐 예를 들면 미국이랑 비슷한 같은 영어를 쓰는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인도 이런 곳에다가 이제 그 콜센터 상담 업무만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비스업을 나눠서 분산해서 운영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택배 산업, 그렇죠? 택배 요즘에 엄청나게 코로나 이후 여러분 아마 더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 같아요. 택배 그리고 통신 산업 중요하죠. 그리고 운수업 등 유통 서비스가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통의 세계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소득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가나 관광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관광 산업이 이제 육성되면서 이제 서비스업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밑에 콜센터의 메카 필리핀 나오네요. 그죠? 왜 콜센터가 필리핀으로 자꾸 가는지. 필리핀이 이제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서비스업의 세계화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변화. 왼쪽, 오른쪽 두 가지를 보시면, 왼쪽은 전자상거래, 오른쪽은 관광산업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전자상거래부터 볼게요. 정보통신 발달하면서 이제 유통 분야의 세계화가 점점 가속화되는데, 자, 여기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한 온라인 쇼핑몰로 상품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전자상거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특징은 왜 자꾸 늘어나냐면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 주고받는 전통적인 거래와 다르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뭐 밤에도 살 수 있고요. 꼭 시장에 가지 않아도 살 수 있고 하니까요. 자,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물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없는 거, 외국 거, 우리 해외 직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해외 것도 많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 소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전 세계적으로. 자,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이제 소비자한테 그 물건들을 막 주는 사람들 있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택배업 있죠. 요새 막 새벽에도 배송해주고 주말에도 배송해주고 이런 것들. 이런 유통산업이 성장하게 됐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공항이나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운송이 유리한 지역에 거대한 이제 물류창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예전에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새벽에 오늘 밤 10시에 시켰는데 내일 아침에 이렇게 배달이 올까? 막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거를 상품 판매자한테 바로 가가지고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교통의 이제 요지에 그런 것들 이제 거대한 창고를 짓고 이쪽에서 다 보관을 하다가 거기서 바로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라질 거예요. 자, 그러려면 당연히 교통이 유리한 곳에 물류 창고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물류 창고는 아주 거대한 규모로 보관하고 있는 곳이겠죠. 그럼 이렇게 지금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이 전자 우리가 휴대폰이나 인터넷 상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해주는 업체도 성장하겠지만 이것을 배송해주는 업체도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보관하는 이런 업체도 같이 성장하겠죠. 그렇죠? 앞으로는 또 뭐가 또 뜰까요,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반면에 전자상거래가 이제 발달하면서 이렇게 좋았던 점도 있지만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예요. 자, 사람들이 직접 가서 찾지 않아요. 이제 비대면 거래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서점이 발달하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 서점이 발달하니까 동네에 원래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소규모 상권들 있죠.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진짜 어떨 때 보면은 집 앞에 슈퍼로 가고 싶어도 슈퍼가 없어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소비자들이 이제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이제 포장이나 집에서 먹는 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제 외식 업체들도
배달 위주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흐름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보십시오. 이제 오른쪽에 이제 관광의 세계화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 교통이 발달되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기가 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정보도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가는 게 사람들이 이제 두렵지가 않겠죠. 자, 관광이 점점 활발해지고 관광 산업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관광 산업이 발달하다 보면 그 지역 관광에 많이 오는 사람 그 오는 지역의 장점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면 좋겠죠. 우리 항상 이 사회를 공부하는 목적은 이걸 뭐 장점 단점을 밝히자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살자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볼게요. 관광 산업이 발달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뭐 관광 이거 소개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기념품이라도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결과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많은 관광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아마 이거 저번 시험 범위에서 지역 브랜드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죠? 지역 브랜드. 우리나라 뭐 대천, 보령하면 머드축제 이런 것처럼. 자, 각 지역에서는 특색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뭐 어떤 최근에 이제 어떤 모 가수가 이게 되나? BTS가 그 경복궁에서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걸 찍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곳에 한번 또 와봐야겠다는 마음을 한 번 더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많은 걸 개발하려고 그래요. 특색 있는 곳을 특히 영화, 음악, 드라마, 축제 같은 것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도 다른 나라에 유명한 곳이 있으면 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마치 자기가 그 배우가 된 것처럼. 자, 이렇게 그 지역의 발달을 촉진하기도 한대요. 자, 그러면 좋은 점만 있을까? 뭐 나쁜 점. 그래요. 관광지를 막 개발해서 이걸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관광지를 개발해요. 그죠? 그래서 뭐 지역의 뭐 전통적인 환경이나 뭐 문화 이런 것들을 훼손시키기도 하고요. 또 많은 관광객이 오고 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뭐 쓰레기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실제로 우리 여러분 그런 피해도 많이 있잖아요. 허위 광고, 과장 광고. 우리가 이제 직접 가보지 못하는 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직접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대안으로 그런 개념들도 뜨고 있어요. 뭐 공정여행이라고 해서 우리 아마 저번 시험범위였나 거기서 공정커피, 공정무역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많이 공부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공정여행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관광의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고자 뭐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득이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들. 뭐 왜 그러냐면 뭐 우리 방금 조금 전에 다국적 기업 공부한 것처럼 다국적 기업이 그 지역에 가지고 이제 뭐 생산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다 어디로 가져간다고 했어요? 본국으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뭐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여행을 갔는데 A라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B라는 나라는 뭐 환경이 뭐 발달한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합시다. 그럼 A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다 B 나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여행 서비스에 대한 대부분의 이익을 다 A 나라 여행사가 챙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기 이 B라는 나라에서 발생한 관광 때문에 발생한 이익이 B나라 이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선진국에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정여행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식으로 가자. 그죠? 이런 것들이고 뭐 또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문화나 전통적인 뭐 그런 부분들을 여행 간 사람들이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나 이 정체성을 건드리지 말자. 그걸 존중해 주자라는 거죠.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뭐 환경오염 같은 거 시키지 않는 거, 뭐 동물 학대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소비하지 않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공정 여행 이런 것들도 많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요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단원 글로벌 경제 활동으로 인한 지역 변화를 다 마무리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2시간에 이어서 농업,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 그리고 서비스업을 다 공부를 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흐름은 이게 왜 등장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영향,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단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단원은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이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교과서 미리 읽어보고 오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